한지 정리를 못하는 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ADHD입니다. 정리된 옷장이라는 거는 1년에 4번 정리를 해야 되는 옷장이 아니라 정리를 안 하는 옷장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깊이 대저택 반상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네,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안건은 바로 정리입니다. 네이비실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이불 정리부터 해라, 이 말을 했었죠. 이 얘기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그거는 군대에선 그래야만 됩니다. 이 침대는 결국은 침상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침상을 가지런히 정리하지 못하면은 군인으로서 성공을 못해요. 계속 지적을 받다가. 그러나 이 침상을 가지런히 정리하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병이 되느냐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규격에 맞게, 각에 맞게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도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규율을 지키는 꼼꼼함이 필요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용기와 충동성이 필요하거든요.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침상 정리 못하는 사관 후보생 혹은 또 병사는 거기에서 조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게 이분한테는 하나의 규율로 딱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경험이 묻어나온 얘기입니다. 윌리엄 전 해군 대장의 눈에는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해서 그 하나의 기준, 그게 바로 침대 정리,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군대 침대 정리입니다. 군대 침대 정리. 네, 그 좋습니다. 사람의 말의 기준은 군대 침대 정리였던 겁니다. 제가 하는 강의 주제 중에 미루는 습관 정리하기라는 주제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과업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계획 없고 목적 없이 매일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한다거나 할 텐데, 뭔가 이제 어떤 과업을 미리 계획해 놓고, 그게 이제 보통 일반인이라면, 성인이라면, 아이도 뭐 똑같죠. 침대에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그게 중요한 과업인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사소할 수 있고 귀찮을 수 있는 과업이지만 사실 그 과업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된다.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책 한 권으로 네.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이제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제목의 책이 유독 눈에 띄었고, 그 책 그냥 뭐 의미가 좀 어떤 건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구절은 뭐였냐면, 성공하려면 책상을 치워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책상을 치우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제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책상 정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이제 쌓여있던 점표, 서류 뭉치, 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막 읽던 책, 읽다 만 책, 그냥 사놓은 책들도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는 과정 속에서 제 삶에 조금씩의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선택적입니다. CD 정리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CD 정리요? 네, 제가 CD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CD는 알파벳 순으로 A, B, C, D 순으로 탁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순인가요? 네, 아티스트 순인데 그 아티스트 순은 우리가 뭐 에이미 와인하우스 하면은 A로 정리해 놓지 않고 미국식으로 W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 다 뒤로 섬으로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전부 다 문서화해서 엑셀로도 열심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CD 관리하는 거를 엑셀로 따로 정리를 하세요? 네, 엑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그거를 샀는지 안 샀는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D를 제외하고 나면은 정리의 의욕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정리 잘하는 거는 설거지 끝나면은 이렇게 건조대에 놔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규칙대로 딱 놓습니다. 이제 제일 이쪽에 큰 접시, 작은 접시, 무슨 접시 해갖고 그게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아침에 해낸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가 제가 열심히 하는 정리의 거의 끝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선택적이시네요. 네, 나머지는 진짜 신경 안 쓰고 사고, 항상 처한테 이거 어딨어 그러면 또 물어 그러면 또 야단 맞으면서 삽니다. 정리를 유난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유난히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진짜 죄송하지만 유난히 정리를 못하는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진짜 죄송하지만 ADHD입니다.
아, ADHD는 세 가지 증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이제 과잉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잉 행동 하니까 어렸을 때 막 장난치는 애들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ADHD 아이들 중에서는 ADHD인데 장난은 별로 못 치는 아이도 있습니다.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거예요. 대신 걔네들은 혼자 있잖아요. 꼼지락꼼지락 계속 뭔가 합니다.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 해야 되면 과잉 행동인데 이 과잉 행동은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저절로 10명 중에 7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는 과잉 행동이 있어서 굉장히 외향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싹 없어지니까 굉장히 내성적으로 성격이 10대 후반에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바뀔 때 마치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평생을 난 너무 소극적으로 바뀌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오해합니다. 저절로 좋아진 건데. 두 번째는 충동성입니다. 충동성은 바꿔 말하면 참지 못한입니다. 우리는 충동성 하니까 누구 때려야 성인 ADHD 같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참을성이 없고 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충동성이 있으면 또 되게 착합니다. 길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으면 도와줍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어느 정도 충동성이 있어야지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하러 갑니다. 충동성이 있으면 뭐냐? 지겨운 거를 못합니다. 생각나면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정리는 하는데 충동성이 강하면 지겨워서 정리를 못합니다. 아, 정리하는 것 반복적인 자체가 지겨운 거군요. 네, 그런 다음에 과잉 행동이 있잖아요. 지겹게 정리하다가 자꾸 딴짓을 합니다. 충동성과 과잉 행동이 만나면. 그러니까 하다가 끝까지 못 끝내고 그만둡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정리를 못하기에 충분한데요. 하나가 더 있으면 완벽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부주의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다가 부주의가 되지만 영어로는 이제 제 영어 발음이 굉장히 나빠요. 진짜 나쁩니다. 저희 애가 맨날 인도 영어라고 놀립니다. 자, 인어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리해야지 치우는 게 있고 정리해야지 치우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어디 갖다 놔야 되거든요. 컵이 있어요. 자기가 다 마셨어요. 컵이 여기 있는 줄 알아야지 갖다 놓지요. 성인 ADHD는요. 마시고 놓고 그냥 가요.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는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맨날 야단 맞지요. 너 이거 먹었으면 갖다 놔야지 왜 그러니. 그래 애가 그러죠. 아빠도 양말 이러잖아.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꾸 너무 재밌는 게 있으면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면은 빨리빨리 하다 보면 딴 걸 잊어먹어요. 그런 데가 부주의하니까 여기저기 막 놔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성인 ADHD인데도요. 기가 막히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리의 필요성을 안 느껴요. 엄마 아빠 생각에는 못 찾을 것 같거든요. 내가 며칠 전 어디에 이거를 놨지 하고 다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정리해주면요. 엄마한테 난리 나요. 자기 물건 못 찾게 해놨다고. 네, 그래서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으면 정리를 잘하게 됩니다. 아, 정리를 못할 때도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에 처방된 약을 먹으면 도움이 네, 되는군요. 그럼 10명 중에 8명이 한 달 안에 좋아집니다. 정리를 잘하게 되나요? 네, 부주의가 없어지고 충동성이 없어지고 과잉 행동이 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정리 못한다고 윽박 지르지 마시고요. 아이가 ADHD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하면은 정리를 잘하는 아이로 사실 부활합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미성년인 아이도 혹은 좀 어린이나 ADHD 관련된 약을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6세부터 괜찮습니다. 6세부터 괜찮다. 5세에도 그 아이가 뭐 그런 아이는 대부분 없지만요. 엄청 난폭해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 때 5세한테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모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6세부터 심사평가원이 되어 있고 제가 5세인 아드님한테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화면에 뜨지요. 연령금기라고. 연령금기에 제가 사유를 써야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이러저러해서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져서 아이가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사유를 갖다 이제 써서 심사평가원에 넘겨야 됩니다. 아, 예외적 처방이 가능하군요. 네. 이제 거의 15년 가까이 이제 15년이 다 돼가시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 정리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딱 보면 정리 유독 못 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한눈에 파악이 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리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통 잘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는 너무 정리된 공간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보면 그분도 하루 종일 정리하거나 정말 몇 년에 거쳐서 정리된 공간을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니멀 라이프가 대한민국 휩쓸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막 살림도 버리고 혼수도 버리고 뭐 새 것도 버리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정리된 공간이라고
정리라고 그거를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죠.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이가 있는 집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된다고 해서 아이 책을 다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족 상황, 또 가족 간의 어떤 협의도 필요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이 정리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투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자원도 있을 텐데,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여건에 맞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된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시작조차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리를 정말 뭐 하나도, 어떤 공간도,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말 빵끈 하나도 못 버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걸 못 버리는 분들이 정리에 대한 죄책감, 네, 뭔가 막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물론 정리는 일정 부분 해야 되긴 하나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뭘부터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뭐 SNS나 이런 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노하우와 그런 습관을 가지고 딱 정리된 공간의 사진이나 영상을 딱 보고 아, 나 바로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보래야 되지? 가족들과 합의도 안 되고 애당초 그럴 수 있는 자기 연습도 안 돼 있고 성향도 아니고 뭐 이런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네요. 공간에 관한 정리를 유독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인간관계도요. 대인관계도 정리를 유독 잘 맺고 끊고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 특징은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그냥 단짝이랑 있는 게 좋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렇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 바꿔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또 반대인 분이 있어요. 반대인 분은 뭐냐? 하루에 5명 이상 멤버가 다른 모임이 주 5회 정도 있어야지 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파티와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 동호회, 동창회, 무슨 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 네, 이 정도가 자기 머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고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러면서 또 그냥 그렇게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인정은 별로 필요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너 굉장히 잘해, 너 굉장히 괜찮아 라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온라인의 인정 갖고서는 왠지 좀 약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여기저기 가면서 여기저기 모임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인간관계 정리가 안 되죠. 그래도 이분들은 괜찮아요. 인간관계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계속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겁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줘서 그 사람을 안 만나거나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도요, 뒤에서 나쁜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길 거야. 그러니까 겁이 많으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겁이 많으니까 도와줘 하면 도와주고 하자 그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겁도 많으면서 되게 착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남한테 상처가 될까봐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야지 내가 좀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겁은 되게 많으면서 사람도 착하면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다 만약에 내 주위에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난 겁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복수심이 많아서 칼같이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외향적이면 적극적일 것 같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적극적이면 긍정적일 것 같지요.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니에요. 세상에 폭탄각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외향적이면서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이에요. 외향적이면서 부정적인데 또 적극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가잖아요. 그 모임은 보통 그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전부 분해해서 없애버리세요. 폭파되는군요. 근데 다들 그분을 피해서 가요. 그럼 그분들은 유목민처럼 다른 모임을 향해 가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세상이에요. 동호회도 있고. 그러면서 뭐든지 폭파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래요. 그분들도 인간관계를 끊지 못해요. 인간관계를 되게 못하는데 결국 폭탄이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못해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충고하지요. 사람 만나지 마. 근데 안 돼요.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선생님들 말씀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공간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하려면요. 저도 뭐 15년, 약 25년 동안 정리를 계속 가르쳐 왔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뭐 가장 쉽게 했던 방법은 하루에 1개씩 버리세요. 하루에 1개씩. 매족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매족구. 매족구요. 네, 프랑스 말인데 아니고요. 네, 매일 조금씩 꾸준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실 아까 하루에 한 개라는 의미보다는 한 개씩 100일 동안 버리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조금씩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스몰 액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 뭐 하루에 한 개도 조금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15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15분의 시간도 조금일 수도 있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1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 칸씩, 한 공간씩, 한 박스씩 5분씩이든 15분씩이든 이런 식으로 단위를 최소화시켜라. 진짜 부담 없게 조금씩, 부담 없게. 그다음에 꾸준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뭐 어떤 사람에게는 21일이 걸리기도 하고 1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꾸준한 루틴을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을 만드는 그런 공식으로 인해서 정리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커뮤니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사진을 올리든 글 올리면 이제 칭찬, 댓글, 응원, 질문 이런 것들을 하니까 혼자만의 정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정리,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내가 어떤 올렸던 것들에 대해서 작은 성취 같은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한 개씩 버리면은 뭐 되게 미세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되거든요.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정리의 처음에 시작이자 핵심이 버리는 거군요. 보통 정리를 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나열을 잘하고 배열을 잘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각 잡히게 하는 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버리는 게 핵심인가요, 그럼? 정리 단계와 수납 단계가 구분이 되는데, 정리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뭔가 공간 속에 물건의 과잉, 그로 인해서 시간의 낭비 혹은 감정, 가족들과의 갈등, 또 금전적인 자꾸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 뭘 사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과잉과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상황을 내가 느낀다. 정리부터 하셔야겠죠. 그런데 나는 정리할 게 없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난 못 버린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버려라, 버리는 게 우선이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납이라는 의미를 잘 각 잡아서 두는 게 아니라 잘 꺼내 쓰는 것,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라벨을 붙이기도 하고, 수납 도구로 물건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활동별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식의 위치를 지정하는 행위를 하면 일단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잘 쓰고, 그로 인해서 아까 돈 낭비 같은 거, 물건을 찾는 데 쓸 수 있는 어떤 시간 낭비 같은 거, 이런 게 주니까 그분들에게는 수납이 먼저 솔루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정리의 우선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수납이 우선일 수도 있고, 수납을 먼저 해야지 좀 더 안정을 찾으실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또 이게 솔루션이 다르군요. 네. 그러면 아까 대표님 보시기에 원장님이 초반에 CD 네. 정리하시는 거, 네. 예, 그리고 설거지할 때 그릇의 크기에 따라 정리하시는 거, 딱 들으셨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나한테 중요한 거.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루에 아까 그 침대 정리랑 좀 비슷한 것처럼 본인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고, 딱 그걸 정리했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식탁만 정리하세요. 책상만 정리하세요. 집 전체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실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시간상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치우는데 누군 어질러요. 그런 분들한테는 쉽게 나만의 공간, 아까 책상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면 중요한 공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주부에게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요.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현관 정리 많이 추천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우리 집의 이제 첫 공간인데, 신발이 막 널브러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내가 이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5분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정도겠죠. 그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공간을 잘 가지고 계시고, 이 공간에서 받는 에너지가 있으시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사계절이라 사실 옷이 굉장히 두꺼운 옷부터 얇은 옷까지 많잖아요. 옷장 정리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제 스스로한테는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계절 바뀔 때 옷장 정리하는 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정리된 옷장이라는 거는 1년에 4번 정리를 해야 되는 옷장이 아니라 정리를 안 하는 옷장입니다. 정리를 안 할수록 정리된 옷장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런데 옷 정리를 다양한 직업이나 활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옷에 대한 종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에 다니는 남자다 라고 한다면 직장에 출근할 때 입는 출근복이 있을 수 있고, 그분이 이제 운동을 한다,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등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취미나 운동의 활동에 관련된 것이 있겠죠. 그러면은 직장 남자면 두 가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와 관련된 옷부터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형태의 옷을 구분해서 항상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리 안 된 분들의 옷장에 가면요, 옷 한 벌 있는데 출근할 때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또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근장 만들어라. 출근장을 만들어라. 뭐 데일리장처럼 내가 출근할 때만 입는 옷을 한 칸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한 5일치 출근이잖아요. 뭐 그렇네요. 7일 출근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일주일 7일 미리 준비해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근 활동에 관련된 옷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말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또 운동 관련된 옷이 모아져 있는 곳이 있다면 한 곳에 다 둘 수 있으면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다른 방에 다른 옷장에다가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을 두는 거죠. 옷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활동이 먼저고, 이 정리된 옷장은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주요 활동에 맞는 옷을 정해져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둔다. 그리고 옷장이 딱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120%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상적인 옷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80% 정도만 채워진 옷장이 가장 이상적인 옷장이라고 보거든요. 옷을 뭐 이렇게 구겨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옷, 또 좋은 옷, 기분 좋은 옷들, 이런 것들을 새로 사서 넣어야 되는데 꽉꽉 채워진 옷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옷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20% 공간의 여유를 만들고, 통풍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정리된 옷장을 좀 만들려면 나의 주요 활동을 정하고 주요 활동에 맞는 옷을 구분하고, 매일 입는 옷과 또 운동할 관련된 옷이라면 그 주요 활동에 맞는 옷에 위치를 지정하고 100% 다 넣기보다는 한 20% 정도 여유 공간을 만들고, 이런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는 옷, 접는 옷 구분이 안 되는 분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옷걸이를 다양한 사이즈, 두께를 써서 10벌 걸 수 있는데 5벌만 거시는 분들도 있고요. 걸어야 되는데 그냥 개어두신 분도 있고, 개는 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래한 다음에 그거는 그냥 시간 여유 있으실 때나 갤 수 있는 거지, 그냥 너무 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상 빨래하고 나서 그냥 바로 입고 싶어 그러면 거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해도 사실 정리된 옷장을 만드는 데는 중요한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케아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한 방에 쫙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납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정리를 하기 위해선 수납 도구는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처음에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했을 때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바구니 뭐 이런 것들을 막 1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집을 정리했어요. 딱 정리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좀 하얀색 바구니 안에 물건이 딱딱딱 들어가니까 뭔가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걸 유지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넣어두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달라진 것이, 수납도구를 가능하면 쓰지 않게 된 겁니다. 수납도구를 꼭 써야 되는 집이 있고 꼭 써야 되는 물건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냉장고 안에 계란을 보관하는 데는 계란 보관할 수 있는 수납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이제 막 굴러다닐 테니까 그건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반찬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수납도구를 놓아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데 가니까 그런 걸 파는 거예요.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니까 요거를 막 쓰고 있고 이거를 막 사야 된다고 막 하고, 또 대부분의 댓글이 뭐 어디 거예요? 어디서 샀어요? 이거든요. 그럼 그걸 또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거 사면은 한 개만 살 수 없고 막 세트로 막 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납도구가 거의 지금 과잉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 사실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번거롭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거는 쓰기 쉽게 하는 거고, 그 쓰기 쉽게 하는 것 때문에 분류, 구분을 위해서 그런 바구니가 필요할 수도 있고, 꺼내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바구니가 필요한데, 아니 이거 필요 없는데 여기다 왜 굳이 이걸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물건을 좀 정리하신 다음에
수납하는 순서로 가야 되는데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때리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수납을 먼저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흔하게 다이소 간 김에 이거 필요하겠다 싶어서 딱 사왔더니 우리 집에 색상이 안 맞거나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막상 써보니까 엄청 불편하거나 넣을 데가 없거나 그런 형태로 수납도 많이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리하신 다음에 사세요. 두 번째는 넣을 게 있을 때만 사세요. 세 번째는 싼 거 사지 마세요. 가능하면 수납도구에는 명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 좋고 디자인 좋고 본인의 집 분위기나 색상 같은 거 고려해서 잘 사시고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지 마세요. 그 집과 우리 집은 다른 집입니다. 그분이 추천하는 집 물건이 최고의 수납도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쓰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저도 수납도구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배움을 위한 투자 같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수납도구를 또 아깝다고 못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 실수였던 거예요. 내가 했던 이 정리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잘못 산 거니까 그냥 계속 좀 싼 거니까 버리시고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조금 좋은 요거에 쓰면 좋겠다라는 감이 잡히시면 그때는 조금 투자를 하셔도 되겠죠. 굉장히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도 많은 막 집에 있는 바구니가 상상되실 것 같습니다.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